글로리아 브라운 부인의 이야기는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였다. 7년 전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조그만 소매상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는 관리사원이었는데 경제가 불황기로 접어들자 특별한 이유 없이 쫓겨난 것이다. 그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사무직원이었을 때보다 5배나 많은 수입을 1년 안에 벌어들였다. 브라운 부인은 50대 중반으로 작고 귀여운 몸매의 소유자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정장은 빨간색 긴 머리와 맑은 갈색 눈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잔잔한 미소였다. 친절하고 따뜻한 그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빛나게 했던 것이다. 어떻게 브라운 부인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는지 빨리 알고 싶었다. 풍요로운 부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모든 경험에서 이익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녀의 말을 듣다 보니 갑자기 중국 노인이 한 말이 기억났다.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속에도 그 역경에 걸맞거나 더 큰 번영의 씨앗이 있다. 과연 정말일까?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실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죠. 브라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 이었다. 앞날이 너무 불투명해 난 완전히 시르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중국 노인을 만났죠. 어느 날인가 냉장고가 고장나서 AS를 불렀어요. 왜소한 중국 노인이 왔더군요. 그가 냉장고를 수리할 때 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가 해고된 이야기를 하자 노인은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삶이 하나의 문을 닫으면 당신은 또 다른 문을 열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때였죠. 당연히 난 의심이 갔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어느새 저축한 돈은 바닥이 났고 미래는 암담했죠. 게다가 냉장고마저 고장이 났어요. 이왕 아무것도 없으니 모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노인이 비밀의 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10명의 명단을 주었을 때 빨리 그들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난 너무나 운이 좋았어요. 여태껏 몰랐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요. 나 자신의 운명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까지 배웠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자신의 미래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배움이었죠. 브라운 부인의 열정적이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에 난 감동을 받았다. 그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특히 내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비밀은 전문 지식의 힘이었죠. 브라운 부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지식이 힘이라는 옛 격언이 진실이네요. 아니요, 그런 지식은 잠재적인 힘에 불과해요. 지식은 확고한 목적을 향한 실천적인 행동 계획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잘 적용될 때만 힘이 되는 거죠. 내가 필기를 하자 브라운 부인이 계속 말했다. 일반적인 지식은 부를 축적하는 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소한 지식은 돈을 버는 잠재적 능력이나 부를 끌어들이는 데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저 TV에 나오는 퀴즈 대회 같은 데에 참가하는 데나 쓸모가 있을 뿐이죠. 반면에 전문 지식은 늘 수입을 낳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 친구가 자기가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가령 골동품 거래에 투자해 보도록 제안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묻는 게 좋을까요? 그가 골동품 거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을 겁니다. 그렇죠. 거래 방식이나 골동품 시장에 대해서 그 친구가 잘 모른다면 투자해 보았자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지만 돈 자체에 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죠? 세무, 투자, 재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컨대 세법에 대해 까막눈이라면 당신은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내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탈세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행 세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즉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결코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나는 요점을 기록했다. 세법이나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나 역시 까막눈이었다. 정말로 안심하고 싶다면 이런 점을 고칠 필요가 있었다. 혹시 아는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도. 전문 지식이 있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지요. 브라운 부인이 말했다. 어떻게요? 가장 좋은 예가 신용카드 대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어서 다달이 카드 회사에서 부과하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요. 하지만 훨씬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은행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청구서를 먼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달 지출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죠. 정말입니까? 제가 매달 신용카드 회사에 내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이죠. 믿을 수 없군요. 내가 그렇게 바보였다니.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제 전문 지식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액의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갖고 싶다면 전문 지식이 아주 중요하죠. 높은 월급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일의 성격과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야 해요. 또 필요한 자격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자기 사업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도 그 분야에서는 정통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그래요. 브라운 부인이 대답했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죠.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부인은 어떻게 부를 창조했습니까? 당신의 처지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가였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미미하나마 알고 있는 것이라곤 컴퓨터였죠. 그때 난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도 없었고 전문 지식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부를 창조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 기술을 배웠어요. 컴퓨터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따라서 컴퓨터 기술 자격증이 꼭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 전화 한 대로 집에서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죠. 수많은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지, 쓴다면 어느 분야에 쓰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지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예견되는 고객과 그들의 수요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던 거군요. 그리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은 거예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문 지식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고객 수요에 대한 지식이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가는 자신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지만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는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죠. 즉, 먼저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물음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다음에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나의 서비스가 얼마만큼 효율을 높이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특별히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도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를 쓰면 적어도 1년 이내에 비용을 절감시켜 수수료를 공제하고도 남는다는 걸 설명했어요. 누구나 만족스럽게 생각했죠. 나의 첫 번째 손님이 어딘지 압니까? 내가 머리를 저었다. 날 해고한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불황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적어도 2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죠. 내 지식은 그 회사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어요. 새로운 컴퓨터를 설치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 35%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으니까요. 회사는 내 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매년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서 내게 정기적인 상담과 수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1년 안에 25건을 계약했죠. 수입도 관리 직원이었을 때보다 5배는 많았어요. 다음 해에도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고 3년 만에 수입이 100만 파운드를 초과했죠. 결국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엔 그것에 걸맞거나 더 큰 번영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는 중국 노인의 말이 옳았지요. 내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배우지도 않았을 테고 오늘의 이런 모습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문 지식 때문이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전문 지식만으로는 성공을 보장 못하죠. 10가지 풍요로운 부의 비밀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지만 전문 지식 없이 풍요로운 부를 쌓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컨대 세무, 투자, 재무관리의 전문 지식,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전문 지식 등등이죠. 그 노인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떠나기 전에 한마디 물었다. 왜요? 노인과 연락하고 싶어서요? 네. 벌써 시도해봤죠. 노인을 만난 지 3개월 뒤였어요. 그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결과는요. 이상하게도 그 회사에서는 중국 노인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말에는 명단에 적힌 6번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스튜어트 에즐리는 유명한 배우였다. 그의 활동 무대는 다른 곳이었지만 주말에는 항상 자신의 집이 있는 도시로 돌아왔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도시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유명 인사와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흥분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에즐리는 아주 소박하고 겸손하였다. 실제로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난 듯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에즐리는 3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10년은 젊어 보였다.
머리는 흑갈색이고 강아지처럼 커다란 눈에 금색 테두리 안경을 끼고 있었으며 목 둘레가 살색인 스웨터에 청바지와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지난주에 중국 노인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노인과의 만남을 그에게 간단히 얘기했다. 난 12년 전에 그를 만났죠. 바로 이 카페에서. 그와의 만남은 내 사업과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요? 당시 나는 연기자로서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었어요. 늘 이 카페에서 일을 기다리며 죽치고 있었죠. 하루는 왜소한 중국 노인이 다가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한낮의 아주 조용한 때였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이내 대화가 시작되었죠. 우선 실직한 배우라고 나를 소개한 후 배우라는 직업의 문제점에 대해 푸념을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만 기회는 아주 적다고 말이죠. 90% 이상의 배우가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짬짬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자 노인이 앉아서 좋은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 상황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난 수세를 취하면서 변명했죠. 난 캐스팅 시험에 수없이 응모했지만 늘 낙방이었어요. 노인은 음식을 들면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석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죠. 돌을 깨려면 잘못 쪼개지지 않도록 조금씩 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하다 보면 제대로 쪼개질 때가 오죠. 바위를 깨는 일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씩 깨야 해요. 당신이 성공의 바위를 깨고 싶다면 깨질 때까지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보다는 끈기에 달려 있어.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노인은 몇몇 음악의 스타, 실베스터 스탈론, 클린트 이스트우드, 숀 코네리를 예로 들면서 그들 또한 처음엔 다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실베스터 스탈론은 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에이전트조차 구하기가 힘들었죠. 결국 자기가 각본을 써서 주연으로 출연하겠다고 마음먹고 여러 영화사에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시도했어요. 마침내 한 회사에서 그의 각본을 영화로 찍겠다는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다른 사람이 주연을 맡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당시 스텔로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는 계속해서 각본을 보냈고 마침내 한 회사에서 로키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그를 받아들였죠. 이 영화는 수많은 다른 작품을 물리치고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므로 실베스터 스탈론의 성공은 그의 특출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끈기의 결과였죠. 나는 노인의 말에 강한 자극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난 끈기의 중요성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실베스터 스탈론 같은 슈퍼스타조차도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은 수없이 거절당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중국 노인이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었죠. 그 비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죠.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정말로 날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내 인생의 변화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말한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뜻하죠. 난 무일푼의 엑스트라로 시작했지만 1년 정도 지난 다음엔 정식으로 배역을 맡아 25만 달러의 출연 계약을 맺었지요. 정말요? 내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힘이죠. 노인을 만났을 때 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어서 에이전트는커녕 일자리 하나 없었죠. 3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날 거절했으며 그중 몇몇은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고하기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들은 나에게 연기할 제목이 아니라고 말했죠. 바로 그때 중국 노인을 만나서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모든 비밀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필요했던 비밀은 바로 끈기의 힘이었죠. 노트와 펜을 꺼내서 필기할 준비를 했다. 끈기에 대해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존 켈빈 쿨리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흔하디 흔하니까. 천재도 대신할 수 없다. 보상받지 못한 천재도 흔하니까. 교육만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끈기와 의지만이 만능이다 라는 말을 남겼지요. 자기 분야에서 부를 이루거나 정상에 우뚝 선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끈기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장애나 좌절을 겪어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기 있게 추구한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끈기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려고 애쓰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포기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시도했겠습니까? 100번, 1000번, 2000번, 아니면 5000번?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장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세계 최초로 정물을 발명하기 전에 1만 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죠. 그가 끈기를 갖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등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록밴드의 멤버였다면 포기하기 전에 몇 번이나 레코드 회사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5번, 10번, 아니면 20번? 제 생각에는 20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밴드가 있었죠. 만약 그들이 쉽게 포기했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록밴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비틀즈는 첫 음반을 내기 전까지 50번이나 거절을 당했죠. 한 가지 예만 더 들죠. 위대한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을 상상하세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32살 때 파산했으며 35살 때는 중마고우인 애인이 죽었고 1년 후에는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몇 해 동안은 줄곧 선거에서 참패했죠. 그가 언제 포기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대한 정치가가 될 사람 같진 않은데요. 내 말을 듣고 에즐리가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에요. 그래요. 그토록 성공한 사람이 자주 실패하고 숱한 좌절을 겪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사실 성공한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수십 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필기를 하다가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시도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똑같은 실험을
1만 번이나 한 것은 아니에요. 매번 실험을 통해 배우면서 적절한 변화를 겪었죠. 끈기는 누구나 유아기 때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끈기 있게 걸음마를 연습하는 아기를 본 적이 있었지요. 결국 그 아기는 걷고야 말죠. 그런데 왜 그런 특성을 잃게 된 거죠? 우리는 때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잊어버린 것은 실패와 좌절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실패와 좌절을 가장 많이 겪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실패와 좌절이 성공의 사다리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계단이기 때문이죠. 실수로부터 배우면 점점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요. 조지 버나드 쇼의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젊었을 때 나는 손대는 일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10배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신 또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성공하기 전에는 갖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끈기의 중요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나는 배우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어가고 있을 때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난 내 자신과 내 능력을 믿었어요. 정해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체계화된 행동 계획을 세우고 끈기 있게 응모했어요. 마침내 9개월 뒤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계속 실패만 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면 끈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도 쉽다고는 말할 수 없죠.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게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에겐 실패가 단지 그것으로 배움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아주 간단해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시 시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실수를 감수하고 거기서 배워나가지 않는 한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승리도 패배도 겪어보지 못한 빈곤한 영혼에 속해 있기보다는 설사 실패로 얼룩질지라도 위대한 일을 행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빈곤한 영혼은 승리도 좌절도 모르는 황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대다수가 실패와 좌절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패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란 게 뭐죠? 자신의 시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즉, 실패한 사람들은 통상 자신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요.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되면 자신감을 잃으면서 더 이상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설사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자기 자신에게 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그럼 컴퓨터 영업사원을 예로 들죠. 그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소개를 한 뒤 새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고객이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걸까요? 그는 전화를 했어요. 적어도 그 고객이 컴퓨터를 사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다시 한번 다른 고객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다른 질문을 했지요.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컴퓨터 기술에 관심이 있냐고 말이에요. 고객은 관심은 있지만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영업사원은 무엇을 잘했을까요? 그는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고객이 너무 바빠 새 컴퓨터를 살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영업사원은 다시 세 번째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말했죠. 저에게 5분의 시간을 주시면 사무실 비용 50%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고객은 바쁘긴 했지만 비용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퇴근 전 5분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영업사원을 만나기로 했어요. 결국 영업사원은 시간을 얻는 데 성공했고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얻었죠. 위대한 발명가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죠.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질문을 제품을 팔든 부를 창조하든 끈기 있게 추진하고 싶다면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빨리 요점을 기록하자 에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한때는 인생이 운명에 의해 예정된 거라고 생각했었죠. 별자리가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해요. 내가 가장 의미 있게 배운 것은 나 자신이야말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석공의 정신으로 끈기 있게 내리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에즐리가 안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 나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난 매일 이 쪽지를 지니고 다니죠. 항상 끈기의 힘을 상기하도록 해주니까요. 내가 종이를 펼치자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 포기하지 말라.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걷는 길이 계속 오르막길처럼 보일 때, 저금은 줄어들고 채무만 늘어날 때, 그리하여 미소를 짓고 싶어도 한숨만 나올 때, 걱정이 그대를 짓누를 때, 필요하다면 휴식하라.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변수와 의외로 가득하니 누구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성공할지도 모르니 포기하지 말라. 비록 발걸음은 느려질지라도 일거의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다. 성공은 실패를 뒤집은 것이다. 얼마나 성공에 가까운지는 결코 말할 수 없으리니 아주 먼 곳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까울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타격을 받아도 끝까지 분투할지니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인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끈기의 특성을 전혀 기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장애가 생기면 즉시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찾아다녔다. 하지만 에즐리와의 만남을 통해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이런 단점을 고치고 석공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장애가 가로막든 끈기를 갖고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내 명단에 적힌 7번째 사람은 주디 오먼이란 여인이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의 약속을 확인했다. 오먼 여사는 시외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흑인이었는데 키는 나보다 약간 작았으며 40대 초반처럼 보였다. 그녀는 짙은 갈색 눈과 긴 곱슬머리의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밝은 붉은색 외투에 검정색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부색과 어우러져 건강해 보였다. 오먼 여사의 사무실은 자신의 집 뒤편에 있었다. 방은 밝고 넓었으며 구석에는 참나무로 만든 책상과 높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책상 오른쪽에는 컴퓨터 한 대와 전화 2대, 그리고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왼쪽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그곳은 커다란 요크셔 돌로 이루어진 테라스로 프랑스식 창문이 나 있었다. 정원 잔디밭에는 버드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가장 독특한 광경은 정원 뒤로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일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지군요. 오먼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집에서 일하면서 강을 구경하는 것이 내 꿈 중 하나였죠. 물론 자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매일 교통지옥에 시달리면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와 집으로 가는데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상이 되나요? 일주일에 15시간을 출퇴근하는데 소비하다니. 그건 이틀 동안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상품이에요. 황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시간은 일단 가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먼 여사는 나에게 팔걸이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뒤 자기는 맞은편에 앉았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관해 알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부인이 처음으로 부의 비밀을 들은 건 언제쯤입니까? 처음으로 들은 건 10년 전이었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당신 한 전 남편과 헤어지고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있었죠. 신용카드로 수천 파운드의 빚을. 게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는 집을 저당 잡으려고 했죠. 법원에서는 한 달간의 여유를 주면서 빚을 갚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잃을 거라고 했어요. 저런, 내가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난 법원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울고 있었죠. 정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따스한 손길이 어깨에 닿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왜소한 중국 노인이 내 곁에 앉아 있었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어서 법원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는 내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죠. 난 노인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에게 많은 말을 했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직 한마디만 뇌리에 담았는데 그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룰이었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했다고 생각할 때 이 한 가지를 명심하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오먼 여사의 얘기에 언젠가 노인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했죠. 물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지만 노인의 말에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인생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며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은 운명이나 행운에 달려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들었죠. 그러나 노인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노인은 떠나기 전에 종이 쪽지 하나를 내게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쪽지를 본 나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죠. 단지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당혹감 알만합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희망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도 명단에 적힌 사람들과 연락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들 모두가 매력적인 증인이었어요. 처음에는 풍요로운 부의 비밀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난 배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았죠. 그 결과 내 인생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먼 여사가 말했다. 나는 노트를 펼쳐놓고서 필기를 시작했다. 다 적고 난 다음 오먼 여사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내 삶을 조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죠. 게다가 놀랍게도 3년 안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저축한 돈으로 작은 사업도 시작했죠. 어떤 비밀이 당신의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까? 나는 오먼 여사의 경험에 흥미를 느껴 물었다. 모든 비밀이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에게 가장 영향이 컸던 비밀은 바로 지출 통제의 힘이었어요. 지출 통제라니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슷해요. 예산을 짜는 것이 부를 창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의심스러운 듯이 내가 물었다. 무엇보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얼마나 벌었는지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가 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뭐가 다릅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살 수 있는 물건도 많아지고 생활의 질도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오먼 여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지고 손실도 더 늘어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월급이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지요. 설사 많은 돈을 벌더라도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주당 몇 시간도 없다면 그것을 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턱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는 돈의 액수보다는 삶의 질과 관련이 되죠. 풍요로운 부를 체험하는데 수억의 돈은 필요 없어요.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을 갖추기만 하면 좋게요. 풍요로운 부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방식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기 방식에 따라 지출을 통제하는 거죠. 1000파운드를 벌어서 900파운드를 쓴다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1000파운드를 벌어서 1100파운드를 쓴다면 불행해져요. 말하자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빚을 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것이 수입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증가시킬 수 있어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수입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창조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수입을 부지런히 저축하지 않으면 부를 창조해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오먼 여사가 계속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없으면 그 재산은 점점 줄어들죠. 지속적인 수입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일부의 돈으로 수입을 창조하는 거예요. 저축이나 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명석한 투자를 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지요. 하지만 일단 그만한 돈이 있어야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말 청구서 대금마저 못 내는 형편인데 저축이나 투자는 말할 나위도 없지요. 날 믿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해요. 반드시 내 수입의 일부는 나의 것이라고 해야 하죠. 농담 마세요. 내 수입은 전부 내 것이지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청구 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당신의 수입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말을 더듬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평생 빚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치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것 같죠. 나도 그중 하나였죠.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수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수입 일부분을 남겨야 해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해서 계속 수입을 늘려야 하죠. 나는 오먼 여사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하거나 저축할 만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지출을 현명하게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죠. 확신하건대 당신은 저축하거나 투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긴 어렵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게도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에요. 어쨌든 수입의 10%를 절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얼마를 벌든 수입이 90%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 믿어요. 이건 생각보다 쉽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사치스러운 지출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죠. 오먼 여사가 계속 말했다. 다시 예를 들죠. 매주 적어도 20파운드를 저축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1000파운드 정도 되죠. 그리고 이 돈으로 정기예금을 하면 매년 8% 이자를 받는데 25년 후면 25,000파운드가 되겠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총액은 78,950파운드가 되죠.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첫 해의 이자는 1000파운드의 8%이지만 두 번째 해는 2080파운드의 8% 이자지요. 이처럼 해마다 이자가 당신의 원금에 들어가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저축이 급격히 불어나죠. 예컨대 매년 1000파운드씩 35년간 저축하면 총 35,000파운드를 불입하는 것이지만 저축의 총액은 186,000파운드가 돼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죠? 물가가 8%를 넘고 이자도 여전히 8%라면 저축을 해도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죠. 난 지출을 통제하고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8%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물론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투자 전문가에게 상담할 필요가 있죠. 정기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입, 배우자의 유무, 채무 상황,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돈을 불리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지출을 통제해 저축이나 투자를 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원리죠. 그래야만 현재의 돈으로 미래의 부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뻔한 소리이긴 하지만 지출 통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부를 창출할 수 있죠. 10년 일찍 하는 것이 커다란 차이를 가져와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저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20대가 아닌 30대부터 저축해도 차이가 별로 없을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29부터 매년 1000파운드씩 저축해서 65살까지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은 19살부터 매년 1000파운드씩 29살까지만 저축했다고 해요. 똑같은 정기예금 방식을 사용해서 매년 8% 이자를 65살까지 받는다면 어느 사람의 통장엔 돈이 더 많을까요? 물론 29살부터 저축한 사람이죠.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36년을 지속해 왔으니까요. 10년 저축한 사람에 비해 4배나 되니 그의 저금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오먼 여사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사실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 사람은 65살 때까지 36,000파운드를 불입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치면 모두 20만 2,070파운드죠.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19살부터 29살까지 모두 10,000파운드를 불입했지만 65살이 되었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모두 24만 9,901파운드가 들어있죠. 정말입니까? 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10년 차이가 그렇게 심한 줄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순간 빨리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여분의 돈을 마련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지출을 통제하고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천도 쉬울까요?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나 역시 지출 통제의 중요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의심했어요. 특히 난 채권자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살아가자면 할 수밖에 없었죠. 빚을 갚듯이 수입의 10%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남겨놓았죠. 어떻게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저축을 할 수 있었죠? 난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했어요. 그러고는 매달 할부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들 역시 내가 단번에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의했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짰어요. 수입의 70%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20%는 빚을 갚았으며 10%는 남겨서 투자하기로 했어요. 빚을 갚아 나가는데 기쁨을 느꼈고 나 자신을 위해 부를 창조하고 있는데 행복을 느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부 사치스러운 지출은 줄여야 했죠. 점심은 직접 샌드위치를 싸 가지고 가서 회사에서 먹었으며 채소류는 값이 싼 상점에서 샀어요. 저녁에는 거의 놀러 나가지도 않고 옷도 세일 기간에만 샀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일에 대한 열성이 더욱 높아지더군요. 결국 몇 년 후에는 빚을 전부 갚았을 뿐 아니라 약간의 자본금도 모았죠. 작은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실제로 나의 창업을 자극한 것은 지출 통제 덕이었죠. 어떻게요? 나는 꽉 짜여진 예산 안에서 살아야 했죠. 그래서 늘 경매장에 가서 가장 싼 물건을 샀어요. 하루는 세일하는 물건을 친구에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경매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친구의 질문이 계기가 되었어요. 나는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단 경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실은 소식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의 정보를 다 수집했지요. 그러고는 작은 돈을 들여서 지방신문에다 구독자를 응모하는 광고를 냈어요. 적은 지출로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반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죠. 이에 자극을 받아 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으로 다른 지역의 신문에도 광고를 냈어요. 얼마 안 가서 각지에서 수많은 구독 신청서가 날아왔지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요. 모두가 지출을 통제한 덕분이죠. 내가 지출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창업할 돈도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지 않았다면 사업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80%가 1년 이내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과도한 투자를 하다 보니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출 통제는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웠을 뿐 아니라 미래의 부도 창조할 수 있게 했죠.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요. 내 말은 청계도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사치를 물리치라는 뜻이에요. 부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사치는 희생할 수밖에 없지요.
예산 안에서만 지출을 하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은 지지 말아야 하죠.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아주 적은 수입으로 부인과 네 아이와 함께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그는 사업 미천으로 6천 파운드를 빌렸는데 이 돈을 갖고 가족과 함께 디즈니 월드로 놀러가서 6주 동안 다 써버렸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이들에게 신발 사줄 돈조차 없었죠. 그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 늙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지출 통제의 중요성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자신의 삶이 운명이나 행운, 환경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사실은 정반대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탓해야 한다면 오직 자신만을 탓해야 해요. 바로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자신의 운명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별자리에 쓰여 있지 않아요. 자신의 운명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경제, 정부, 부모, 심지어는 날씨 탓으로까지 돌리는데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오직 자신만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죠. 사고와 행동은 삶 속에서 취하고 버리는 과정을 결정하지만 풍요로운 후의 비밀은 더 효율적인 과정을 취하는 법과 꿈을 성취하는 법을 가르쳐주죠. 오먼 여사의 말을 열심히 적다가 순간 고개를 들어서 물었다. 지출 통제가 하룻밤에 부를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한 풍요로운 부를 구축한다는 말이죠. 맞아요. 오먼 여사가 맞장구를 치며 계속 말했다. 게다가 누구나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불필요한 채무에 빠지지 않게 하며 두 번째는 당신의 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수억을 얻게 되겠죠. 저 역시 지출 통제와 저축이 노년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부나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래의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풍요로운 부를 원한다면 착실히 쌓아가면서 확고한 기초를 다져야 해요. 지출 통제가 하룻밤이나 1년 사이에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위한 기초는 구축할 수 있죠. 아울러 가족을 더 잘 보살피게 되고 빚을 지지 않고 적어도 말년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10% 이내의 사람 중 하나가 되도록 해주죠. 매주 수입의 10%만 저축하면 완만하긴 하지만 착실하게 돈을 모아 부를 창조하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하는 건 일확천금이죠. 오먼 여사가 경고했다. 투기성 투자는 위험하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물론 살다 보면 모험을 해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험은 계산된 위험 부담이어야지 도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일단 다 적고 나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일단 많은 돈을 모으면 더 이상 지출을 통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수입과 비례해서 지출도 늘어나죠. 아마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화려한 휴가 계획을 짜고,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고, 더 비싼 식당을 가는 데 쓰일 거예요. 지출 통제를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지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몇몇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백만장자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나중에 무일푼이 되는 이유는 역시 지출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물 쓰듯이 낭비만 할 뿐 미래를 고려하지 않죠. 명심하세요. 부는 지속적인 수입을 창조하는 것이란 것을. 지속적인 수입을 창조하지 못하면 결국 돈은 고갈되고 말죠.
마치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는 호수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